네, 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매달 저희가 마지막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좀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졸렸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마 그 안 변호사가 테이프를 처음부터 잘 끊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남 테이프가 탓하기 좀 별로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웨비나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이벤트를 살짝 걸었는데 선착순 세 분에게 메타버스 상에서 법률 상담 30분 진행하겠다 그랬는데 진행하셨어요, 조원희 변호사님? 예, 진행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또 굳이 제 얼굴을 좀 보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메타버스는 아니고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한 분은 또 직접 만나신 것 같던데요. 예. 다들 또 직접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지금 접속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선착순 세 분께 또 이렇게 무료 상담. 안희철 변호사님이 가셔도 되고 또 예, 우리 오늘은 성찬우 안희철 변호사가 네. 사실은 요즘 조금 한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젯밤에도 페이스북에 아주 긴 글을 남기셨던데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만 뼈를 갈아 넣고 계세요 요즘.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가볼게요. 김 누구님께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메타버스 사업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적인 테리토리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게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법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결제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결제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타버스 상의 다양한 이제 저작물들이나 이런 창작물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가마다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하는 이제 그 라이센스나 신고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당장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어느 나라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할 건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하느냐.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한국 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은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을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를 좀 더 살펴보고. 그러면 질문을 조금 이어가 볼게요. 이 장 누구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스타트업의 현실과 애초에 처음부터 해외에서 시작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하느냐의 이슈일 것 같은데 비용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희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시작을 하면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네트워킹도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국가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면 한국에서 처음에 사실 시작하는 게 해외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는 면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거는 아예 어떤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아예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100% 자회사로 한국의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한국 투자자들한테 미국 법인한테 직접 투자금을 갖다가 지급해서 미국 법인이 이제 모회사로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처음부터 갈 수 있냐라고 해서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법인이 초창기부터 투자를 좀 받아서 자금력이 확보가 되면 그럼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할 때 제한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뭐 자금력 문제라던가 네트워크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 문제를 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법인 설립하고 한국 자회사 만들었고 미국 법인에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투자나 이런 거 계획 없이 바로 미국 법인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거는 물론 본인들이 이제 태생이 뭐 미국에 아주 익숙하시거나 미국 컬처에 아주 뭐
뭐 아주 익숙하고 또 인맥도 많고 하시면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조금 한국보다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성찬우 변호사님이 만약에 해외에서 특히 뉴욕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한국보다는 뉴욕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창업하시라는 게 아니고. Well, you would hope so, because we can speak English then. 네, 아니 뭐 언어적인 것이 영어로 가능하면은 저는 뭐 뉴욕이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가실 적에는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뭐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울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깐깐한 분들이니까는 돈에 대해서는 그거를 랭귀지를 극복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성찬우 변호사님처럼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한국어도 불편하고. 그리고 되게 하대들을 하셔가지고서 너무 힘듭니다. 특히 안모 희철 변호사님께서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힘들게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면서 그런 문제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자 문제도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한국 친구들이 바로 미국에 법인 설립하면 비자가 뭐 E2 같은 여러 가지 비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제한적이고 내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친구는 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한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싱가포르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그래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하나 내려고 엄청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힘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보긴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까 원희 변호사님께서 헬스케어 쪽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기 보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중요한 고려점이나 바람직한 참고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해외 진출을 한다라는 것의 사업적인 의미를 한번 좀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해외 진출이고, 아니면 우리의 뭐 자회사든 아니면 지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것도 해외 진출이고, 또는 우리 기술을 누군가가 미국에 갖고 가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것도 또 해외 진출이라서 이제 어떤 형식의 해외 진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내가 직접 해외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헬스케어 영역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규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해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조금 단계적인 접근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품을 해외에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한번 유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사를 한번 설립해보고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예. 돈으로 설명을 하면 뭐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네. 해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이라고 치면 얼마나 들까요? 그 법인 설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헬스케어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영업 활동이나 할 적에 규제 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만난 바이오 대표님께서 나 진짜 이제는 그냥 보스턴으로 갈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전에 계시는 분이신데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구해도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수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값은 2~3배가 비싸도 퀄리티는 국내에 대비하면 10배, 10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 사이클을 돈으로 빨리 돌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그래서 고려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야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나 이 제약 쪽은 이 보통 우리가 탤런트 애퀴지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 지역이 이 제약이나 헬스에서는 뭐 완전히 클러스터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 모든 엔터티들이 사실은 거기 다 집적돼 있어서 뭐 임상을 하든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하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바이오 영역에서는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다 보면은 뭐 인력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시장이 너무 넓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쉽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해외 진출이 더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익명으로 주신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를 받은 후 해외로 가는 것과 해외 투자를 받고 가는 것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국내에서 투자 받고 해외로 가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투자의 규모가 얼마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10억 받았던 거랑 국내에서 100억 받고 가는 거랑 1000억 받고 가는 거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안희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이 좀 사실은 애매해요. 애매한데 조금 이제 아까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하고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종 목표가 예컨대 미국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예 해외 시장이 최종 목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서 투자도 받고 어느 시점에 성장했을 때 예컨대 풀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외로 갈 건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이쪽 해외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투자를 받고 아니면 풀립을 하지 않고 아까 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해외에다가 본사를 세워놓고 한국은 자회사를 가지고 영업을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했던 케이스에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변호사님이 했던 방식대로 해외에다가 세우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모회사는 이제 미국에 두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 투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향후에 내가 이제 뭐 해외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본사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해외 본사가 엑스의 대상일 거고 M&A의 대상일 거니까 그러면 투자자들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VC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가 M&A, 하나가 IPO면 IPO를 국내에서 할 거냐, 해외에서 할 거냐 일 수도 있고 M&A 대상자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회사이냐 아니면 국내 회사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서 해외로 가는 것 자체가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아니면 그 디스트리뷰터 그 어그리먼트를 체결해서 해외 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그냥 넘기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해외 진출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해외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모회사를 갖다 해외로 뺀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받아서 가면 아무 그 해외 투자자가 돈만 넣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계속 다른 VC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다른 이 관련된 마켓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뭔가 관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국내 투자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둘 중에 뭐가 유리하다고 말하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좀 영향력 있는 해외 투자자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아무래도 해외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받고서 해외 진출하는 게 조금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최누구림 이렇게 돼 있는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플립이 답일까요? 그리고 국내 법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성공적인 예와 주의할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꼭 플립을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리고 국내 법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성공적인 예, 주의할 점. 대표적인 게 저는 갑자기 쿠팡이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쿠팡도 실제 사실은 그렇지 쿠팡은 않죠. 사실은 상장하는 기업이 이제 국내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는 아닐 거고, 근데 실제로 성공적인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예들은 계속 있었는데 주로 다 중간에 이제 상장이 폐지된다거나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도전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하는데 해보면서 이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이제 그런 리포트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게 되면 뭐 공시해야 되고 뭔가 보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은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더라.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더라.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게 미국이 들어가긴 쉽지만 거긴 또 나오기도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을 가겠다라고 이제 지금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개 다 이제 플립을 통해서 미국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법인 자체가 이제 나스닥을 간다거나 미국 증시를 간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리포팅 절차에 대해서는 그 리포팅 절차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또 미국은 또 엄청 심하기 때문에 심한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CEO와 CFO가 다 리포팅을 사인오프를 하게 되고요. 혹시 거기에 거짓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형을 구형하는 그러한 프로드 케이스로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교도소에 가는 건가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그렇죠. 뭐 단합 같은 거에서는 주로 많이 있지만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자기 왜 공포스럽죠? 그냥 한국에서 사업을 잘해. 아니,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잘해도 언제든지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100 몇십까지? 대표 변호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직접 이제 실형을 사신 분들이 계신데, 아, 실제로요? 근데 기업을 그분들은 하다가? 대표가 아니라 네. 지금 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담합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걸리면 이제 국내에 있는 분이 가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표가 간 것보다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가셨던 전형적인 것 같아요. 꼬리 자르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공시 자료 같은 거에서 프로드는 그 사인한 CEO, CFO가 대상이라는 거죠. 아, 미국에서는 미국의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키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미국 스펙 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미국 스펙 상장 너무 브로드한 질문이라서 어떻게 예.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상장보다는 요건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중간 절차로 해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곳들이 있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스펙 상장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아직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뭐 딱 얘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작년에 니콜라가 스펙 상장했다가 사실 좀 과장을 많이 했고 약간 오바해서 이제 좀 회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주식이 거의 뭐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후에 스펙 상장 숫자나 이런 것들이 80% 미만으로 확 줄었고 미국에서도 일단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아주 전통적인 IPO 절차와 비교해서 아주 예전만큼 간단하거나 좀 더 용이한 절차로 스펙 상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지금도 조금씩은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스펙 상장이란 게 이제 SPAC가 이제 스페셜 퍼포스 어퀴지션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 저 미국 변호사님 계셔서 네, 미국 발음으로 한 번 더. 한번
지금 한참 돌릴 시간이거든요. 제 거를 예. 못 알아들으 제 발음을 못 알아들 Special Purpose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다 돌릴 Special 시간이잖아요.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thank you. 예. 근데 그러니까 먼저 그 공모를 통해서 얘네가 상장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그러니까 상장을 진짜 원했던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합병을 해갖고 이제 상장된 기업이 실제 상장할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스펙 상장 스펙이라는 회사를 상장하는 게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점점 좀 규제가 좀 강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률 세미나인데 질문이 법률보다는 그냥 되게 정형적인. 기초적인 해외 진출과 관련된 질문이 많긴 해요. 근데 제 이걸 보면서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해외 진출 경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알아보며 준비해야 합니까? 해외 진출하려면 되게 다양한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코트라도 있고 키타도 있고 한국무역협회도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비이클을 가지고 있는 벤처캐피탈에서 뭐 IR 데모데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실제 이제 투자랑 연계가 되는. 근데 해외 진출 경로 이거는 뭐 투자도 있고 사실은 이제 디스트리뷰터를 만나는 그런 경로도 있는 거라서 이건 정말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기업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리서치를 충분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 궁금한 것들을 뭐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들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용을 쓸 만한 또 내용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코트라 사이트에 가면은 사실은 국가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국가마다 이제 그런 브랜치 오피스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정보나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두 곳만 사실은 잘 확인해도 웬만한 것들은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그 이후에 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성 변호사님 너무 이렇게 가만히 계셔가지고 위스키라도 한 잔 여기 놔둬야 되나?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셔도 돼요. I don't know if I can add anything more to what Juan had said. The other thing is if you have board members who are foreigners, you can tap into their networks as well. 통역은 원희 변호사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하고 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외국 투자를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컨설턴트나 뭐 이사 멤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네트워크 활용하는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킹 자체에 대해서는 로펌들보다는 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총명한 감자님께서 좀 전에 올려주신 글인데 메타버스 기업이 해외 기업의 월드 공간을 제공하거나 아바타 및 에셋 아이템들을 제공할 때 참고해야 할 해외 법률들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의 기술 및 제품 관련 내용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그 질의응답에서 다뤘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따라갈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설립돼 있는 그 나라 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서버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용자가 있는
그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여러 차원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용자들 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관련된 법들이나 이런 규제들이 결국은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미국에서 서비스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법률을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메타버스이고 뭐 이게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1차적으로 타겟팅하는 고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든지 뭐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글로벌 서비스 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가장 엄격한 규제를 하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EU의 GDPR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CCPA라든지 몇 가지 이제 가장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법을 지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거의 법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EU 뭐라고요? EU GDPR이라고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인데요. 뭐의 약자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물어보고 싶진 않았는데 좀 있어 보이네요. 듣다 보니까 잘 모르면 그냥 디라이트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선착순 3분 무료 법률 상담 해드릴 테니까 드림플러스 쪽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 해외 법인 합자 회사 설립에 관련한 경험 등이 있으실까요? 최근 준비 중인데 어디서부터 정보를 얻고 실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아프리카 자체 법이 있나요? 저 몰라가지고요. 있어요? 아프리카라고 하시면은 너무 크고 각 나라별로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또 그게 뭐 프랑스 쪽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거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은 따로 좀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직접 하시면 문의를 하세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업무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프리카건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나라건 어쨌든 거기서 법인을 설립하고 뭐 합자회사건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건 뭔가 사업을 하시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한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그 현지 로펌과 계속 업무 관련해서 뭔가 연락을 하면서 한국 로펌이 이분의 어떤 업무 범위와 어떤 규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그걸 또 해외 이제 한국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그 해외의 그 현지 예컨대 아프리카의 셰이셰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가 있으면 거기 법에는 거기에 현지 로펌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할 건데 그럼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한번 받고 근데 그 과정에서 현지 로펌과 한국 로펌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플러스 이제 현지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또 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한국 로펌, 현지 로펌, 그다음 컨설팅 펌 이런 쪽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과정과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왜곡한 거래 신고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또 뭐 로펌에서 또 준비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거죠, 사실. 예. 그렇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돈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립할 때 뭐 대표이사가 세금도 많이 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플립은 디라이트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 진출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준비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다음 달은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저희가 또 세세하게 논의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시간인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도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